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일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한 후에 오후에서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르크스에 대한 사상을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에른스트 블로흐의 마르크스주의자인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가 생각이 났고, 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르크스의 사고와 어떤 희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희망이 없이 인간은 죽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희망 가운데에서만 오로지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희망이라는 이 두 단어를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요. 또한 죽고 나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간은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에른스트 블로흐 마르크스주의자의 어떤 희망의 원리에서, 특히 희망의 원리 1권에 나오는 프로이트를 비판하면서 재해석하고, 거기에서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에른스트 블로흐가 전의식으로 바꾸면서, 전의식은 무의식과는 달리 인간이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의식 구조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기 프로이트를 따라서 블로흐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누는데, 블로흐는 무의식보다는 전의식에 토대를 두고 자기의 철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 당시에 1960년대 이후 러시아 공산주의가 스탈린을 통하여 이렇게 도구화되면서 이 공산주의를 비판적으로 되살리면서 그 안에서 마르크스주의자로서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런 철학자였습니다. 이걸 그리스도교 신학자인 에른스트 몰텀, 위르겐 몰트만이 자기 철학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교의 희망을 재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기초하여 에른스트 블로흐의 어떤 희망의 원리에 근거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찰하고자 합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초기 프로이트는 인간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의식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게 바로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며, 후기 프로이트는 이것을 수정하여 후기 프로이트의 주된 작품은 자아와 이드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자아와 이드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그는 초기 프로이트의 이 의식 구조를 이드, 초자아,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누면서 자아심리학의 근본적인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초기 프로이트의 어떤 그 무의식에 대한 강조를 많은 프로이트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어떤 중요한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기 프로이트는 이러한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자아가 이 무의식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자아가 그 사회 안에서의 윤리와 도덕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복하게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이들을 극복하는 자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후기 프로이트 이드와 자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를 긍정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바로 후기 프로이트의 사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후기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후기로 가면서 인간의 어떤 그 무의식의 그 절망을 극복하고 이 자아에게 강력한 힘을 줌으로써 전기 프로이트의 그 예술성과 중요성을 상실했다고 하는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프로이트 전문가들은 전기 프로이트가 훨씬 더 인문학적인 거로 뛰어난 그런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혁명 중에 하나는 이 무의식의 발견이 바로 이 의식을 결정하고 이 의식의 어떤 그런 세계를 무의식이 바로 의식의 그러한 것들을 통제하고 무의식의 욕망에 억압된 욕망이 끊임없이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 의식을 지배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힘은 바로 꿈을 통하여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꿈의 해석에서 그가 실현이라든지 인간의 어떠한 무심결에 어떤 나타나는 그러한 언어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꿈속에서 억압된 어떤 장면들이 왜곡되어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인간의 어떤 그 억눌린 욕망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어떤 토대를 두고 이 무의식을 자기 철학의 중요한 어떤 그 토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꿈의 해석이고 그 이후에 많은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예술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프로이트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무의식이 인간의 중요한 어떤 그 결정적인 요소로서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이 삶을 통제하는 그러한 구조로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이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열등감이라든지 인간의 이루지 못한 소망이라든지 또한 인간이 그 자기가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꿈, 그 다음에 사회와 어떤 그 공동체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감출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억압되어서 왜곡됨으로써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에 따르면 모든 무의식의 그 에너지는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성적 욕망의 에너지에 비유하면서 이 에너지가 억압됨으로써 무의식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구성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있고 이 에너지를 바로 카덱시스라고 번역을 했고 영역 번역자들이 그 다음에 이 카덱시스의 구성은 성적 에너지도 되지만 우리 인간의 욕망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루지 못한 현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토대로서 그 모든 것들을 억압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그 욕망의 덩어리, 다시 말하면 그 덩어리가 강력한 힘의 덩어리로서 무의식을 구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은 언어를 통하여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한 물론 언어를 통하여 나오더라도 이것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나타날 때는 철저하게 어떤 그 완벽하게 해석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왜곡을 거쳐서 의식으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식은 철저하게 왜곡된 상태로 끊임없이 변경을 거쳐서 무심코 의식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모든 무의식은 자체로 해석할 수 없으며 오로지 모든 정신분석학자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의 단계를 연구함으로써 무의식의 어떤 이러한 심층적 단계를 연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의식은 바로 인간을 결정하는 요소요.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또한 의식의 모든 행위의 배후에서 의식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또 전의식을 얘기하는데 이 전의식이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언어로서 표현되는 무의식과 의식의 가운데에서 언어로서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장소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전의식의 단계가 바로 의식의 단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의식과 크게 나누어서 무의식으로 나누어지며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지는 데서 전의식은 의식에 포함되어 있는 장소로서 무의식의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 언어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을 에른스트 블로흐는 비판을 하면서 자기의 책의 희망의 원리에서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의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른스트 블로흐는 프로이트의 이 무의식이 뭔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인간은 무의식과 같이 어두운 밤의 그림자를 갖고 있지만 인간은 이 밤의 그림자를 억누르고 전의식의 단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일몽을 꿀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그 전의식의 단계를 강조하는 그래서 이 전의식의 단계를 인간이 꿈꾸는 백일몽, 긍정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요소로서 마침내 그 프로이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밤의 그림자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담론으로서 전의식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일몽을 꾸는 인간, 낮에 꾸는 꿈, 밤에 꾸는 꿈이 무의식이라면 낮에 꾸는 꿈은 바로
그 전의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마침내 자기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성공했던 그 레닌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블로흐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여 일어나라 라고 말을 했던 그 레닌의 강력한 목소리를 마침내 블로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어떤 밤에 꾸는 꿈만을 갖고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그 위대한 어떤 힘과 사상을 결코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한다. 프로이트의 이론 갖고는 어렵다. 우리가 스탈린을 통하여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도그마틱을 마침내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마르크스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메시아적 희망을 발견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에른스트 블로흐의 그 열정 어린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치 시내를 통과하다가 저는 에른스트 블로흐의 에른스트 블로흐가 라이프치히에 머물면서 살았던 집 주변에 이러한 박물관과 같이 된 곳을 발견하게 됐죠. 그곳을 지나면서 저는 이 블로흐의 어떤 그 열정적인 목소리, 강의를 할 때 그 열정과 희망의 원리를 이야기했던 그 철학자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희망을 이야기해야 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무의식의 밤의 꿈이 우리의 인간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살 수 있다. 에른스트 블로흐는 그 희망을 바로 낮에 꾸는 꿈에서 발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전의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찰을 갖고 희망의 원리를 시작합니다. 인간의 전의식, 인간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인데, 프로이트가 언어의 장소로 보았던 그 무의식의 전의식의 어떤 위치를 에른스트 블로흐는 이 언어의 장소를 희망의 장소, 밤에 꾸는 꿈이 마침내 낮에 꾸는 꿈으로 변하는 장소, 그리고 이 무의식의 어떠한 그 억압이 마침내 해방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이 억압의 모든 욕망을 해체하고 마침내 인간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의식의 장소가 바로 에른스트 블로흐가 말하는 전의식이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이 무의식의 밤에 꾸는 꿈을 프로이트의 전의식 개념을 수정함으로써 마침내 에른스트 블로흐는 자기의 위대한 사회주의의 그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메시아적 도래. 그 마르크스의 정신이 스탈린을 통하여 도그마화되고 동독을 통하여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을 때 이 민중들에게서 그 사회주의의 계급 없는 사회에 대한 그 희망이 사라졌을 때 블로우가 나타나서 마침내 사회주의의 마지막 희망을 이야기했던 그런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마르크스를 상당히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마르크스의 위대한 점은 그가 플로레타리아를 프랑스 혁명을 비판하고 또한 그 독일 사회의 그 당시에 보수적인 어떤 그러한
정신의 세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가 플로레타리아를 인류혁명의 새로운 계급으로서 어떤 상정했다라는 거, 이게 위대하다라고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오케이입니다. 저도 이 부분, 인간의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의 혁명, 그리고 이 종교 비판을 시작함으로써 인간을 종교의 신성화로부터 해방시키고 마침내 인간에게 자기의 현실을 보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어떤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자기의 철학을 출발했던 이 마르크스의 위대함을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의 부르주아 사회의 어떤 시민계급 갖고는 안 된다. 그것보다 더 낮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부터 비로소 혁명은 시작돼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 이게 바로 위대한 점이라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저는 그 위대함이 또 다른 곳에 있다고 봅니다. 마르크스가 위대한 점은 그 당시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지 리카르도와 같은 영국의 어떤 그 경제학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체제가 바로 그 시대의 랑그라고 하는, 그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어떤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러한 순진한 그 고전 경제학자들을 해체함으로써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면을 벗겼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그 고전 경제학 리카르도나 스튜어트 밀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자본주의의 근원적인 어떤 랑구로서의 역사 발전을 순진하게 대체하고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무수한 어떤 그 자유시장 원리라고 하는 이 원리를 속에 들어있는 모순과 그 다음에 잘못된 그러한 어떤 가면, 그 다음에 그 자유시장이라고 이런 배후에 들어있는 착취와 그 다음에 무수한 잘못된 어떤 그 피지배 계급의 어떤 그 희생들,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까발리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마르크스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에 노동자와 그 다음에 노동주의 공정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공정한 시장 원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잘못된 가면들을 마르크스가 다 까발렸다는 거. 그 당시 고전 경제학자들이 볼 수 없었던 그런 표면에 대한 지식을 심층적인 어떠한 분석력으로 그런 표면을 까발려서 그 구조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폭로하고 있다는 거. 이 점에서 마르크스는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마르크스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레닌을 통하여 혁명을 성공하게 되는데, 독특하게도 마르크스의 이론과는 다르게 그것이 바로 러시아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것들을 겪지 않는 러시아를 통하여 성공했다는 것. 물론 마르크스는 1877년도에 바쿠닌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러시아 코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근원이 되어서 혁명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바쿠닌 주의자들에
대한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그룬트 리세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미출판 원고들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르크스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으로 보이는 역사의 발전,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서술했던 그 자유시장의 원리, 자본주의에 그 배후에 들어있는 엄청난 잘못된 불평등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성의 파괴,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노동력의 착취와 같은 것들을 기가 막히게 비판적으로 폭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르크스의 사상이 실천적으로 러시아에서 레닌과 스탈린을 통하여 점점 더 동독이라든지 이러한 공산국가를 통하여 실천적으로 옮겨지면서 이것이 또 다른 사회주의적 도그마로 발전되면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 이게 바로 마르크스주의를 실천적으로 도그마화한 그러한 스탈린과 동독시대의 어떤 아픔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블로흐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자가 나타나서 이 마르크스주의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써 그 시대에 아니다, 마르크스 정신은 죽지 않았다, 최소한 레닌까지는 도그마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레닌을 언급함으로써 그는 혁명의 최초의 정신을 불러들여서 희망을 노래하려고 했다는 것, 이 희망을 에른스트 블로흐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에서 찾았던 것이 아니라 프로이트의 전의식에서 찾음으로써 자기의 어떤 그러한 사회주의적 마르크스의 희망을 노래하려고 했다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의 원리의 첫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원리, 에른스트 블로흐의 이 희망의 원리의 출발점은 바로 프로이트의 전의식의 그 언어의 어떤 기능을 하는 이 전의식을 바로 희망을 노래하는 장소, 낮에 꾸는 꿈,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무의식의 절망의 억압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의식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에른스트 블로흐의 위대한 어떤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로 그는 이 전의식을 강조하면서 결코 인간은 인간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코 인간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처럼 억압된 무의식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밤에 꾸는 꿈의 절망을 낮에 꾸는 꿈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전의식의 기제가 있는 것이다. 이 희망의 장소가 바로 에른스트 블로흐에게서는 사회주의의 어떤 그러한 도그마화된 그 현실을 최초의 마르크스의 레닌 마르크스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인간의 억압된 그 인간의 어떤 그러한 부자유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희망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르크스가 헤겔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고 하더라도 마르크스는 결코 헤겔의 정신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 마르크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건 제가 번역해서
그룬트 리세 말고 그룬트 리세에도 나오고, 그룬트 리세는 마르크스가 미발표 원고를 모아놓은 것인데, 그룬트 리세는 독일어로 바로 요약이란 뜻이죠. 이 요약이라고 하는 것에서 6개의 큰 그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1과 2만 일부분이 완전히 자본론 1, 2, 3으로 정리돼서 나왔고, 이 그룬트 리세의 나머지 5개는 출간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전집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마르크스가 헤겔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면서 마치 하이데거를 연상시키는 포이에르바하의 그 독특한 주장이 있죠. 그리스도교의 본질에도 나오지만 포이에르바하의 작품들에도 나타나는, 인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 존재가 인식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식이 존재를 결정하지 않고 존재가 인식을 결정한다. 이 포이에르바하가 가르쳐 주었던 이러한 존재. 그러나 이 존재는 포이에르바하에게서 헤겔의 존재는 신의 어떤 신성화에 의해서 안개로 가려진 상태라고 보았다면, 이 신성을 벗겨내고 마침내 인간의 존재로 변형시켜야 된다는 거. 이게 뭐 하이데거 강의도 아니고 마르크스는 이걸 갖고 오는 거죠. 이걸 갖고 와서 헤겔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마침내 자기의 역사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관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헤겔의 그러한 역사 철학을 마침내 유물론적 역사 철학으로 바꾸면서 역사의 출발을 인간의 생산 관계에 두고 있다는 것. 이 바로 헤겔의 영향을 받아서 헤겔의 역사 철학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본론 1권 2판 제가 번역한 곳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문에 보면은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헤겔과의 관계를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지도 모릅니다. 나는 헤겔의 제자다. 이거 마르크스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헤겔의 제자다. 이 탁월한 사상가를, 이 탁월한 철학자를 땅에 묻었다고 믿는 열등한 바로 후손들의 뻔뻔스러운 이야기는, 이건 헤겔 좌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겔 좌파가 누군가 하면은 마르크스의 선생이었던 바우어라는 사람이 있고 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우어와 헤스와 같이 헤겔의 어떤 그러한 부정성만 보고 헤겔의 전체적인 것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던 청년 헤겔 학파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헤겔의 제자다. 이 탁월한 사상가를 땅에 묻었다고 믿는 열등한 헤겔 좌파들의 뻔뻔스러운 이야기는 나에게는 솔직히 우스꽝스럽게 들린다. 정말 헤겔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선생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여 그의 변증법에서 신비주의를 벗겨내고, 그럼으로써 나는 역사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겔에 대한 이 엄청난 예찬이죠. 여러분들 1차 자료 안 읽고 그냥 마르크스 헤겔 뒤집었다, 이런 것만 알아갖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본론을 읽어보면
마치 경제학 서적을 읽는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서술은 크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철학자들이 볼 때는 이러한 어떤 그 마르크스의 정신을 에른스트 블로흐는 그 당시 공산주의가 도구화되면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할 때 희망의 원리로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에른스트 블로흐의 최초의 작품의 그 희망의 원리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무수한 어떤 그러한 자기의 철학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는 마침내 메시아라든지 무신론적 유토피아라든지 또한 그 무수한 이야기들을 자기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영화, 그 다음에 각 시대의 문화, 그 다음에 그 예술 작품, 그 다음에 또한 무수한 어떤 문화의 담론 안에서 희망의 원리를 끌어내고 있다는 것. 이 책의 위대한 어떤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어떤 희망만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에른스트 블로흐는 바로 서구 사회 전체 역사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뽑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세 권에서 저는 독일어로 다 읽었습니다. 1년 2개월에 일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다 읽는 데는. 물론 그 책만 읽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1년 2개월 동안 그 엄청난 부수의 희망의 원리를 다 읽었습니다. 자, 그걸 읽고 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결코 무의식의 억압 속에서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으며, 인간은 돈을 가지고 사는 것도, 그 다음에 어떠한 물질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역시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메시지를 그는 자기 철학의 중심 요소에 놓음으로써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읽었다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희망의 원리를 근거하여 마침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이 희망의 원리를 그리스도교의 희망의 원리, 기독교 전통의 희망의 원리로 삼으면서 바로 성서 안에서 그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이 희망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자였지만 여러분들이 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 그의 역사관은 물론 생산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는 생산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노동을 통하여 인간이 자연을 변형시키면서 자기 창조를 하는 것. 여기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연과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고는 마르크스의 정말 순진한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유물론은 결코 순수 유물론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는 결코 순수 유물론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물론자는 결코 순수 유물론자가 될 수 없어요. 뭔 말인가 하면, 마르크스는 물질이 앞서고 정신이
두 번째다 이래 말한 적도 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위대한 점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아무리 정신이 위대하다고 말하더라도 이 인간의 물질적 조건이 바로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는 거죠. 정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철학이 아닌 거죠. 유물론은 그런 유물론은 없습니다. 유물론의 핵심적인 주제는 물질적 관계가 인간의 모든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들의 정신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물질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 이 물질이 인간의 정신과 관계 맺고 있는 이러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마르크스가 단지 유물론자다. 그래서 정신은 뭐 2차적인 거고 물질은 1차적인 거다. 이거는 정말 순진한 사고라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화는 정신적 요소가 결정적인 건데, 이 정신적인 요소가 다가 아니라 이 정신적인 요소들을 결정하는 요인이 물질인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정신만 강조한다. 이걸 까발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대한 핵심적인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헤겔의 정신과 마르크스의 물질 개념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헤겔은 노동을 해방시켰는데요. 헤겔의 정신 안에서 마침내 인간의 어떠한 위대한 출발점은 노동이라고 하는 걸 헤겔이 말했다는 거죠. 마르크스는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판적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여서 이러한 헤겔의 절대정신의 역사 철학을 이 물질적 조건으로 바꿈으로써 이 조건이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르크스 철학에서도 정신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신이 병들고 왜곡되고 자기가 똥 누고 오줌 누는 이 물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정신이 위대하다라고만 이렇게 예찬하는데, 이건 잘못됐고 니네들의 무의식 속에는 바로 물질에 대한 생산 관계가 철저하게 주인이 되어 있는 자들의 배후에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신을 결정하고, 이 요소가 바로 그 사회의 정신문화 모든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예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술이고 뭐고 그 당시에 종교고 뭐고 모든 상부 구조의 이 정신 세계가 물질적 세계를 토대로 해서 그들이 똥 누고 오줌 누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밥 먹는 게 해결되고 나서야 그따위 귀족과 그 사회의 정신적 가치를 논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의 정신을 강조하는 자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 역시도 똥과 오줌을 누는 이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마르크스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 정신을 절대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이데올로기가 나올 수가 없죠.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는 그 정신 속에 들어있는 기만을 폭로하는 거거든요. 역으로 마르크스의 유물론 속에는 헤겔의 관념론과 같은 이 관념론이 이데올로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폭로한다는 것. 그래서 유물론의 배후에는
관념론의 어떤 해체적 비판이 끊임없이 들어있다는 것. 한 사회의 정신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마르크스주의자는 유물론자고 물질이 중요하고 정신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 순진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1차 자료를 꼭 읽으시기 바라고, 마르크스도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에른스트 블로흐 역시도 그 당시에 사회주의의 정신이 점점 더 이렇게 퇴색하고 있었을 때 마침내 자기의 어떤 그러한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도구마화된 그러한 세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 당시에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새로운 정신을 동독사회에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에른스트 블로우의 희망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희망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희망은 물질적 토대라든지 정신적 토대가 없을 때, 특히 물질적 토대가 없을 때 희망은 유토피아가 됩니다. 유토피아는 다시 말하면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토포스, 우는 아니라는 거고, 토피아에서 토포스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장소가 없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희망은 환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철저히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론적 토대에 희망을 두고 있다는 것. 모든 희망은 여러분들이 것입니다. 나의 희망은 나의 것이고, 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희망은 여러분들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겠죠. 따라서 모든 희망의 원리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어두운 존재를 빛으로 밝게 비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절망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희망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봅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은 가난했고,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피카소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무수한 예술가들은 자기 자신이 살았을 때, 오늘날 말고요, 20세기 전 얘기합니다. 자기니 살았을 때는 결코 이러한 의식주의 해결이 불가능했던 예술가들도 많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예술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희망은 결코 완벽한 100%의 희망은 자본주의가 가르쳐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희망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희망은 자기의 실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그 실존 역시도 종교인은 종교적 진리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종교가 없는 자들은 자기 자신만의 삶의 방식에 실존이 있습니다. 그 실존으로부터 희망이 온다는 것. 이 희망을 붙잡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희망은 특히 절망의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납니다. 우리의 무의식의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전의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용솟음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교의 진리와도 상당히 일치하는데, 모든 인간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살아있는 한 희망을 가진 존재다.
그러나 이 희망은 하이데거의 불안 속에서도, 키에르케고르의 불안 속에서도, 그 다음에 무수한 역사의 살해와 억압과 그 다음에 무수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결코 이 희망을 잃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자는 언제나 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의식은 우리에게 무의식과 달리 우리의 억압을 해방시키는 독특한 장소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에른스트 블로흐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희망은 장소 없음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 없음 역시도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실존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존재로부터 희망은 살아납니다. 그 희망은 신이 있다면 우리의 실존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겠죠. 여러분 역시도 에른스트 블로흐와 같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갑자기 또 마르크스를 하려고 하다가 마르크스주의자의 그 독특한 에른스트 블로흐가 제가 책을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오늘 특별하게 마르크스와 연결했고, 또한 블로흐의 그 독특한 프로이트 개념의 전의식 개념을 수정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하루도 희망찬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